매년 연초가 되면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두 개의 행사 가운데 전미경제학회는 마무리되고 CES는 시작되는데요. 올해 전미경제학회에서는 주요 현안을 두고 세계적인 석학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와 관련해선 다행히 전국 혼란만 진정된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4년 전과 다르게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 금융시장 움직임 보면 예. 국내 언론에는 이제 화려하게 2025년 CES에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증시는 트럼프 당선 확정이 영향을 그렇죠.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 정도에 한번 제가 현지에 많은 사람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CES가 왜 겉은 화려하고 속은 예. 없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오늘은 CES보다 트럼프의 당선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모 대학원의 그 강의를 보면 예. 미국이 직접 선거입니까? 간접 선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혹시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질문이 왜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미국은 직접 선거도 아니고 간접 선거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선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보면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는 것은 당선된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으면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선거인단이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달이 되죠. 둘째 주 수요일 이후에 첫 월요일에 사실 선거인단 선거를 다시 치르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인단이 공화당 성향인데 트럼프 찍다가 다른 데 찍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11월 5일 날 선거인단 수위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하는데 그때에 사실 상원에서 인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그 선거인단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음에 1월 달에 그 개표를 해서 바로 오늘 상원에 해리스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하고 있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인하면 트럼프의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당선인 자격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 시장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관련주만 올렸죠. 트럼프 그렇죠. 트레이드에. 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다시 진입했죠. 이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만 달러 갈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있을 때 지금 10만 달러에 다시 재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트레이드는 빅테크와 관련돼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이 오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관심이 높죠. 4년 전에 트럼프 퀴즈에서 미국의 의회가 점령당했기 때문에 오늘 당선이 확정될 때 과연 의회가 다시 바이든 그 퀴즈에 의해서 보복당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게 4년 전에 의회에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미국의 실현, 미국의 본질은 가치는 훼손됐다. 이것이 이제 펀더멘탈 해가지고 차선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배경도 됐습니다는 예. 사실은 이런 아픔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저력을 보였다 하는 측면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뭐 트럼프 퀴즈, 마가 퀴즈 관련해서 뭐 말씀드리긴 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방어막을 그런 측면에 해석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왜 다우존스 지수가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은 트럼프의 상징은 당선이 될 때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관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관세 축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관세 축소는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율을 줄이는 건지 예. 관세 대상을 줄이는 건지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 축소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980번의 옴니버스 액트에서 일반적 보편 관세라는 표현을 쓰면 선별적 관세라는 표현을 써야죠. 예. 그래서 일반적 보편적 관세는 사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고 선별적 관세는 트럼프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만 선별해서 때린다. 예. 그러면 국제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 보호평가세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구미에 맞는 것을 선별적으로 때린다 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논란이 됐던 관세 축소의 정확한 표현은 1988년 옴니버스 액트에 보편적 관세에 이렇게 대비돼서 예. 선별적 관세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경제학회에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그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 트럼프 당선 확정과 함께 예, 트럼프 하면 관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에 의해서 다우지수에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전미경제학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석각 간의 트럼프 2기 때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영향에 따라서 오늘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났습니다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분리해 보겠습니다. 웬 버네키를 비롯해서 중앙은행 관련자들은 사실 선별적 관세를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나바로 같은 대중 강경론자들은 대부분 일반적 보편 관세를 하면 명확하게 오늘 아마 입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시청자분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로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별적 관세와 보편적 관세는 중앙은행 관련자냐, 중앙은행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냐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측면은 예, 선별적 관세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인플레 영향이 적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안정되죠. 그러면 뭐냐,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장 초반에 결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죠. 예, 그런데 바로 트럼프 진영에선 반박됐지 않습니까? 그 가짜 뉴스다. 맞습니다. 우리 입장은 일반적 보편 관세다. 그러다 보니까 장 마판에 다우지수가 초반에 200포인트 올라가다가 다 떨어지게 되는 배경이죠. 예, 그래서 이 대목은 오늘 증시는 트럼프 2기 때 자,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요약해서 장 초반에는 선별적 관세에 의해서 사실 인플레 압력이 적다 보니까 펀더멘탈 괜찮아. 인플레 압력 약화돼. 인플레 통제돼. 비버스 진행돼. 그러면 증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자, 중국에 대해서 일반적 관세 때려. 물가 올라가. 제발 돼. 그러면 뭐냐? 국채금리 더 상승해. 그러면 미국의 증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연말에 미국에 관련돼서 트럼프의 상징을 빌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좀 차익을 실현하고 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집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업 조치 이후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기 하면 한계 펀더멘털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다행히 우리 주가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새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거래일 기준으로 그런 것이 이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경제학회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논쟁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문제 관련해서 예. 사실 위안화가 많이 절하되다 보니까 이게 바람직스러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마로라고 협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공교롭게도 우리가 뭐 맞았다 틀렸다 여부를 떠나서 예.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전미경제학회 석회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똑같은 논쟁이 이렇게 전미경제학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엄스펠드라는 사람이 이전에 페드의 이코노미스트였는데요. 이분이 주장해서 지금 마로라고 밀약이냐 협약이냐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달러 가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시키죠. 예. 7.36까지 절하시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환율 전쟁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반영하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적정 환율 수준은 얼마일까? 6.5 위안이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경제 패권을 다투는 양대국이 환율을 안정시켜야 그것이 무역이든 세계 경제든 안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시장은 지금 넌 시스템이거든요.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떨까? 양국이 협약을 해야죠. 예. 그게 1985년의 프라자 협정이고 이번에는 뭐냐? 미국의 가장 무역 적자국에 심은 것이 그때는 일본입니다는 지금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간에 사실 그 제2의 프라자 협정에 해당되는
이렇게 마루라고 협약이 가능한가? 이것이 전미경제학회 계속해서 노력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1기 때도 상하이 미락설이 있어서 이것이 그때 당시 1달러 6.8 위안으로 잘 지켜졌습니다. 미락인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왜 미락이냐? 경제 패권을 다투는 국가들은 협약이 될 수가 없죠. 협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묵시적 형태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의 모든 외교는 트럼프의 별장인 마로라고에서 지금 결정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시진핑이 트럼프의 초청에서 취임식이 온다면 아마 별장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협정이 이 협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예. 공식적으로는 좀 논의할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묵시적 형태로 제2의 상하이 미락에 해당되는 마로라고 협정이 아니라 마로라고 미력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국제 외환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환율과 관련해서는 자 세계적 석학은 한국의 전국 콜라만 없다면 상당히 매력적 시장이다. 요 제목은 우리가 연말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계적 석학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제3자 입장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정치 갈등 때문에 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을 많이 저지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것도 세계적 석학이 한국의 전국 콜라만 없다면 매력적이다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세게 들을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데이나 화이트, 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UFC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메타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현재 메타의 시간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외 주가도 오르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환율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까지 종합해서 같이 전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그 트럼프 최진영에서 예. 메타의 이사회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자 하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뭐든지 자기의 돈 낸 사람들을 다 속속 중요한 직책에서 political discount 문제. 예. 이 문제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메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얘기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프랑스도 이 PD 문제, political discount 그렇죠. 문제로 해서 국가 이렇게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예. 캐나다 트리더 청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상. 그리고 다음 달에는 슐츠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political discount 문제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한 게 아니냐 하는데 메리 아이켄 그리스는 자 한나라의 통수권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경제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바로 뭐냐 political discount 문제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국 콜라는 정치라든가 보수에 관계없이 시청자분께 꼭 좀 말씀드리면 전국 불안을 틈타서 전 세계적으로 포리티컬 디스카운트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비관적이겠죠. 근데 이게 전 세계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을 더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에서 원달러 환율 2,000원 정도 간다. 그다음에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그랬었죠. 제2의 외환위기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김채민 PD께서 오늘 장중 그래프를 환율 그래프를 보이겠습니다는 예. 마감에는 이렇게 조금 1,460원대로 갔습니다는 장중에는 1,450원대로 오랜만에 그렇죠. 이렇게 예. 갔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만 잡히면 어떠냐? 바로 한국 증시가 양떨깎이에 좋은 시장이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양떨깎이는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양떨깎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긍정적 의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다시 더 올라가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환율이 잡히면 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로 이렇게 지수로 환산된 한국의 기업 주식은 싸더라도 엄청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목동이 양털을 깔 때 사실 양털의 길이가 길수록 양털 깎기 쉬운 겁니다.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털을 이렇게 깎기라는 용어들이 지금 국제금리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양털 깎기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이상 해서 코스피가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이렇게 보는 시각 이런 것도 지금은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국민들 입장이라든가 특히 방송에 나와서 사실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세계적 석학들이 이렇게 한국이 매력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불안할 때 불안하게 얘기하느냐 하는 예.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뜨거운 감자이자 최대 화제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과도 또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미경제학제는 보편적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다 이렇게 참여합니다는 예. 사실은 잭슨 홀 미팅과 함께 전미경제학회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를 논의하시겠습니까? 라스트 마일 부주의를 논의하죠. 자, 물가 잘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월 이후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m 달리기에 홍영표께서 열심히 체력 있게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 라스트 마일 마지막 놓고 체력이 다 소모되다 보니까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물가를 다 잡기 전에 좀 이렇게 잡혔다 하니까 다시 이렇게 피벗을 단행하면 인플레가 재발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라스트 마일 부족입니다. 그렇죠. 올해 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장 관심이죠. 예. 근데 이번에 그 전미경제학회에서는 틸레마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결국 올해의 중앙은행 능력은 이 트릴레마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 예. 그러면 중앙은행의 트릴레마는 뭘까? 자막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고용과 이게 경기가 되겠죠. 예. 물가와 그리고 금리 간의 세 가지 트레이드업 관계다. 그렇죠. 이것을 잘 극복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서로 금리라는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될 때는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2010년 통화정책에서는 물가를 재발하는 것을 잡을 것이냐. 그러면 피벗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것 말고 고용 창출을 주관할 것이냐. 그러면 트럼프의 통화정책은 자 피벗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죠. 예. 이것이 뭐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전미 경제의 석학 간에 굉장히 격렬한 논의가 붙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재발을 방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 쪽으로 시선을 둘 것이냐. 트럼프 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가 극에서 반대 이렇게 있을수록 예.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지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미국의 그 페드의 통화 정책 보면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이죠.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보고 점도표의 내용들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예. 측면이죠. 하나는 통화 정책은 선제성, 프리엠프티브에 어떻게 데이터를 보고 후행성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문제. 예. 두 번째는 자 같은 데이터를 해더라도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이제 검은색을 입고 오셨는데요. 자, 저 검은색도 홍영표와 나의 그 관계에 따라서 예. 저 검은색이 시커멓게 보일 수 있고 검은색이 뭐냐 좀 옅은 검은색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같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물가 지표로 하더라도 물가 의지가 강할 때는 굉장히 저 지표가 굉장히 불안하게 나오는 거고 물가 관련해서 경기 부양 고용 창출을 할 때는 똑같은 지표로 하더라도 뭐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페드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느냐 페드 개편론 나오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자율성이 뛸 때는 테일러 준칙과 그다음에 통화 준칙 문제, 싸움의 법칙 문제 아.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전미경제학계에서 강하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막이 오늘은 계속 안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전미경제에서 테일러 준칙과 요건 이제 통화 준칙과 같이 결합된 변수입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실험 문제 관련해서 싸움의 법칙이라 있죠? 그렇죠. 요 관련해서 논란이 아주 격렬하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회 법칙은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테일러 준칙과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드라든가 파월이 경제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예. 근데 굉장히 민감한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객관적 설득력 있는 이렇게 것을 보여야 통화 정책의 공감대가 되는 거죠. 예. 더더구나 바이든오믹스에서 트럼프오믹스 바뀌는 시점에서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전미경제학회에서 케인전과
마이터리스 통화논쟁 간에 격렬한 논쟁이 들었습니다. 왜 논쟁이 됐을까?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마이터리스 통화논쟁은 자율성 배제하는 겁니다. 자, 테일러 준칙에서 우리가 인플레 타겟팅선 2%를 설정합니다. 예. 그러면 중앙은행 개입하지 말아라. 페드 개입하지 말아라. 물가가 2% 위냐? 그러면 금리 인상해라. 무조건 금리 인상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목표선 밑에 그러면 니네도 개입 하지 말고 그냥 일반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린다 하는 쪽으로 익스펙테이션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루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댑티브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셔널 익스펙테이션 합리적 기대가설 여기에 시장에 딱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터리스트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케인즈는 어떠냐? 자, 경기 부양한다면 총수요 관리하는 정책이죠. 자, 물가가 다 잡는다. 그러면 경기가 목표선까지 다 잡히면 그때 가서 더 조이면 경기 침체된다. 그게 뭐냐? 목표선 잡기 전에 물가를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가가 재발되면 볼거 실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모니터리스트들이 굉장히 페드의 자율성을 배제시키는 것에서 모니터 룰 통화 준칙을 강조한 데 반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작년에 고용 문제, 경기 문제 관련해서 3회 법칙을 중시하는 사람도 자 작년 7월 이후에 이게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만 요인이냐? 예. 근데 사실 작년 9월 달에 피벗 단행하면서 파월 의장은 앞으로 닥칠 경기 문제, 경기 침체 대비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번에서 보면 트럼프의 경기 부양하는 측면에서 성장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는 3회 법칙을 더 중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에 전미경제학회 논란이 돼서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의 증시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석학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만큼 이 어려운 문제는 정말 확실한 것 같은데요. 페드와 파월 입장에서도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윤곽이 조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예.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는 서로 세계의 석학 간에도 이렇게 논란이 됐다는 것은 사실 미국 증시가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뭐 수수료라든가 생각해서 미국 증시 다시 댐을 치고 있는데요. 증시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계적 석학 간에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가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면 꼭 균형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자막이 되겠습니다는 트럼프가 이렇게 집권에 4년 동안 가져갈 때 초기에는 테일러 준칙에서 이렇게 가정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대선 전에는요. 그러나 대선 후에는 트럼프도 기업인이고 정부 효율기계 수장도 일론 머스크 기업인이고 지금 각각 이사회에 메타라든가 이사회에 들어간 사람도 대부분 기업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내리는 게 좋다. 그래서 3회 법칙대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인플레 타겟팅선에 왜 테일러가 이렇게 페드의 의장으로 거론되면서 왜 안 됐을까? 테일러 준칙을 주장했던 사람을 사실 페드 의장이 되면 트럼프의 경기 부양, 성장 우선, 기업을 중시하는 이 통화 정책 내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페드 의장을 배제시킨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인플레 목표치를 지금 2%에서 한 3% 정도 이렇게 해서 이미 통화정책 수장도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늘 페드 통화정책 기조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감독기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통화정책 담당자는 트럼프의 키즈로 임명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단일 타겟이 아니라 물가만 안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용 창출도 중시하고 그다음에 자 기업의 정책과 관련돼서 산업과 경제를 연관시키는 이런 쪽의 목표들도 중시할 거로 그래서 단일 타겟보다는 아주 복스 타겟을 지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작년 5월 달에 나왔던 프로젝트 2025의 연준 개편론과 함께 이런 쪽으로 개편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의 미학을 지켜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